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을 기해 판문점의 남북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2016년 2월 갑자기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완전히 끊어졌던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복원됐는데요. 2016년 1월에 북한 4차 핵실험 때도 개성공단은 별개라는 게 박근혜 정부 입장이었고 2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주재 NSC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NSC 소집이나 수석회의나 부처 논의나 그 어떤 논의 과정 없이 뜬금없이 구두로 개성공단 폐쇄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공단은 폐쇄되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입은 경제적 피해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는데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현재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 결정이나 초법적으로 막 해도 되는 왕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폐쇄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결정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서 역사로 기록해둬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이 개성공단 폐쇄도 현재까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 한참 외치고 다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연루되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다라는 건데요. 터무니없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제 최순실 게이트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때. 그때는 사람들이 에이 설마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비선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자료가 매일매일 배달된다. 이것도 설마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장관 인사가 결정된다. 이것도 설마 했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여기서 논의됐다. 그 얘기를 언제입니까? 작년 여름에 했어요. 작년 여름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초기에 폭로된 건데 워낙 뜬금없고 황당한 얘기여서 그렇게 그 보도된 이후로 추가 보도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보고자료가 배달된 거는 확인됐고 그리고 장관 인사가 거기서 최순실 씨에 결정된 것도 확인됐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거기서 논의된 것도 대단히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논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상한 씨가 그 이후로 추가 증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건 안 나오는데 뉴스공장에서도 작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게 그 ODA 사업. 네, 미얀마 쪽에다가 했죠. 개발도상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미얀마에서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으려고 했던 정황,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근데 이제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 씨가 직접 임명한 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제기했던 의혹은 뭐냐면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어쩔 수 없이 대체 부지를 찾은 게 아니라 대체 부지로 임대 사업을 하려고 거꾸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게 아니냐. 장사하려고. 자선 대대로 거기서 나온 임대수사 먹고, 왜냐면 50년 불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개연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도 그래서 저희 안정범 수첩 보도했던 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수첩에요. 미얀마 한인타운 조성 개성공단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뉴스 공장에서 저희가 이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근거가 될 만한 최근에 통일부 발표가 나온 거죠. 자체 조사 결과 어떻게 도대체 개성공단이 폐쇄됐는지 알아보려고 뒤져봤더니
처음에 그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NS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그 전날에 NSC 회의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당시 홍용표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개성공단 폐쇄하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나서 거꾸로 회의가 소집되고 거꾸로 통일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거꾸로 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철수를 논의하는 요식행위를 하죠. 이게 전부 다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NSC 회의에서 이런 게 결정돼야 되는데 NSC 회의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최순실 씨의 전화를 받고 하룻밤새 결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의심합니다. 작년 1년 전쯤에 예측했던 그 근거가 될 만한 정황이 나온 건데, 이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황당한 일이죠. 네, 그때 그렇게 끊어졌던 한 라인이 다시 연결된 겁니다. 어제요. 23개월 만인데요. 북한이 판문점 직통 전화를 통해서 남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골 때린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냥 밤에 예를 들어서 이게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씨가 폐쇄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폐쇄해요.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겪은 긴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전쟁이 난해 많아. 이런 일을 겪은 거거든요. 아줌마가 땅 장사하려고 결정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참. 그래서 이 직통전화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동안 뭐 어떻게 했느냐. 확성기로 했어요, 확성기로. 전화나 팩스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판문점. 한 라인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확성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봉화 시대도 아니고. 그거 다시 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뉴스가 좀 놀라운 점은 저는 이제 과거처럼 북한이 어떤 밀당을 하거나 뜸들이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하고 우리 정부 쪽에서 회담하자고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전화가 재가동됐거든요. 저는 북한이 이제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지금 대단하다. 밀당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고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겠다. 전 놀랐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바로 재가동이 돼가지고 며칠 걸리거나 밀당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2부에서는 잠시 후에 문정인 교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공천헌금 등 10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입니다. 인명 구조의 효과가 있네요. 최경환 의원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장소를 특정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법부의 인류애 같은 게 작용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할복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친박 라인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은 이제는 어김없이 발부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하고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발부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그어진 게 아닌가,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한 구속영장이나 그런 것들이 발부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는 계속 기각되거나 아니면 아예 석방돼 버렸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은 이제 어김없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하나의 뉴스가 더 있는데요.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뇌물로 받아서 일부를 옷값으로 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의상실에서 치른 옷값만 확인된 게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게 드디어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검찰이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활비가 있는데 그 특활비로 옷값 낸 거 아니냐. 이거 저희가 한 달 반 전 정도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정황을 확보했군요. 네. 네, 그래서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출석은 안 하니까요. 네, 조사를 계속 안 받고 있어서요. 국정원 대북 공작하라고 만든 자금을 가지고 이제 머리하고 기치료하고 미용시술 했다는 거잖아요. 옷 사입고. 예. 보수 진영이 안보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됐는지 아직도 보수 진영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중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안보하면 보수, 경제하면 보수,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렇게 보수를 상징하던 대통령이 그러라고 만들어진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머리한 거예요. 미용하고, 시술하고. 근데 그 정황을 확보해버렸네요. 어떡하죠, 이거? 예. 네. 보수가 이제 안보 공세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아마 할 텐데 그게 잘 안 먹히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먹히기가 어려워요, 이제 한동안은 최소한. 그 돈으로 머리 했대잖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인사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수사 의뢰한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유출자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력기획관으로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가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일부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미 그 영장 한번 기각된 적이 있죠. 네, MB 라인. 구속 영장은 기각됐고요. 네. MB 라인이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선이 MB 라인이 그어졌나 보다라고 얘기했던 거와 연관된 뉴스이기도 하네요. 예. 네,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제목만 확인하라면서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문건을 전달했을 때 첨부 파일일 거 아닙니까? 그 파일 열어봐야 되는데 제목만 확인하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일부 허용했는데 그게 제목만 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에서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유출의 진원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악하고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간조선에서 2013년 2월 달에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김 전 기획관에게 입수된 문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 그 문건에 보면 원래 이제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작성하고 추가 배포 표시를 하는데 이 김태효 기획관이 전달한 문건에는 그 추가 배포란 표시가 없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카피한 사본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판단이죠. 예, 정황이 있기 때문에 더 수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혔다라고 합니다. 법원이 막은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 제목만 메일을 확인하라고. 네,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관련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MB 앞에서 그어진 게 아닌가 선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현재 다스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명목상 회장, 그러니까 바지 회장에 불과하다라는 다스 전직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회사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검찰의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이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이후에야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스 관련은 뉴스 공장을 쭉 들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400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그 이상 쓰면 여기서 이제 한도가 400인지 500인지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을 준 게 아니고 카드를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400 이상을 쓰면 그 사장이 결제를 안 해주고 서류를 집어 던져버렸다고 하는 다스 관계자의 얘기가 그렇죠. 있었죠. 예, 회장이 더 위인데요. 사장이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이건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이 도저히 안 가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주식 5%밖에 없는데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거의 50% 갖고 있거든요. 예. 50% 갖고 있는데 500만 원, 400만 원, 예. 카드로 이상 쓰면은 밑에 사장이 찢어버리고. 예, 네, 또 직원 채용 인사도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자금 출납 등 회사 경영도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실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술값으로 더 많이 지출을 했다. 그럴 경우에 돈을 안 주니까 그 밑에서 자비로 보존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상한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도 아버지가 월급 받고 있다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회사는 조 단위로 매출을 내는데, 예. 실소유주인 회장이 주식을 절반 가까이 갖고 있는 회장이 카드에서 한도 400만 원 이상을 쓰면 밑에 사장이 서류를 찢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바지 회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데도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죠. 예. 이상은 회장의 회사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신년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 대표는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댓글이니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런 것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모욕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달째. 몇 달이 뭡니까? 이거를 검찰이 알게 된 것이 2008년이니까 적어도 수사를 한 이후로 10년 이상 그냥 봐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봐주고 있는 것이고, JTBC가 또 그 상속세 관련한 문건 추가 보도를 또 했던데, 이것도 역시 뉴스공장에서 지난 10월 방송, 몇 월 며칠 차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월요일치를 주로 뒤져보시면, 주진우 기자하고 안홍구 청장이 열심히 떠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때. 예, 이 보도에도 안홍구 청장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문건 하나만 분석해보면, 실소유주가, 이거는 김재동 씨 사망 이후에 상속세 관련이거든요. 실소유주가 김재동 씨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죠, 여기에. 왜냐면은, 이 문건을 보면, 처남이 매형한테 회사를 갖다 바쳐요. 예. 그런 방안들이 검토됩니다. 자기 회사인데 왜 회사를 갖다 바칩니까? 네, 상속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재동 씨가 실소유주가 아닌 것은 이 문건 하나만 그냥, 회계사일 필요도 없어요. 이 문건을 보고 이해하는 데는. 회계사가 직접 보면, 이 회사는 김재동 씨가 아니네요 하고 바로 말해줄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JTBC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예,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예. 명백한 거거든요. 문건을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네. 금방 나와요. 예. 청계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왜 자기 주식을 다 줍니까? 자기가 최대 주주인데 그런 방안도 여기 검토되어 있고 보면, 예, 말도 안 되거든요. 자, 그 문건만 보면 이것이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매체에서도. 이 정도 할까요? 또 뭐 있습니까? 예, 짧게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한 거짓말이 1950회에 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5.6회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고요. 팩트 체크했습니다. 이것도 뉴스공장에서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거기 팩트 체크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오늘 몇 번 했나 체크해가지고 올려놔요. 재밌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그걸 보도했네요. 예. 뉴스공장은 최소 일주일에서 몇 달 정도 앞서가는 뉴스라는 거. 네,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예. 네. 워싱턴 포스트 그 팩트 체크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별도로 발견했나 보네요. 예. 진작에 저희가 언급했던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첫 조사 결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의 국정적인 지지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3.6%포인트 상승해서 72.1%가 나왔고요.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1.3%포인트 하락해서 23.7%가 나왔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작년 29일 금요일에 69.4%로 마감을 했는데요. 2일 화요일이죠. 이때는 70.8%로 올랐고 어제 3일에는 72.1%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저는 내려갈 때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갈 때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또 어제는 통일부에서 즉각 회담 제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2년 정도에 단절되어 있었던 남북 판문점 채널이 복원이 되었죠. 이러한 어떤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급속한 어떤 그 해빙 무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작년에 워낙이 뭐랄까요, 트럼프, 김정은, 핵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해빙 무드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래나 하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떨어지거나 좀 올라가거나 대부분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가 조금 보다 더 합니다. 봐야 되겠지만 분명 강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현안 조사는 뭡니까? 네, 이런 현안 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러웠는데 워낙 그 9월 초에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남북 관계가 워낙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6.7%가 나왔고요. 반면 제재와 압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20.3%로 나타났습니다. 요 20.3%에 기대서 정치를 해가지고는 이게 지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보수 정당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예. 일반 국민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보통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해서 물으면은 보통 요즘에는 25에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보다도 더 낮은 걸로 봤을 때는 남북 관계의 해빙 무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참 많이 통했거든요.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상이 보수 정당이 유리한 뭐랄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나오거나 뭐 제재를 해야 한다거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정당 지지층이 거의 다 그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남북관계 안보 공세에 북한 파리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정당이. 그래서 좀 논의가 생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몇 시인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정당 얘기를 안 했네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당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기정사실이죠. 네,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잠재 정당 지지도를 새롭게 편제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새로 만들어질 정당. 예, 현재 정당 지지도도 묻고 새로운 정당 구도가 펼쳐졌을 때 그때의 정당 지지도가 어떤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짧게 현재 정당 지지도를 먼저 훑고 지나가면요. 민주당은 52.7%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당도 17.7%로 상승했고요. 바른정당 역시 6.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5.1%로 1.1%포인트 하락했고요. 정의당은 민주당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1.6%포인트 하락한 4.1%였습니다. 이게 현재 정당 지지도고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을 때 통합당이 있고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파의 정당을 상정했을 때의 당이 이제 두 개, 지금 있는 두 당이 합쳐지고 새로운 당이 하나 만들어서 맞습니다. 또 만들어질 테니까요. 예, 두 개가 생기게 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네요. 이때까지는 여론조사는 일부 여론조사가 이제 그 통합 신당이라고 표현하며 통합 신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선다. 맞습니다. 전체 2위. 저는 그 여론조사 볼 때마다
정당의 이름을 통합신당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과 신당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 두 가지가 합쳤어요. 네, 네.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하지 한 않습니까?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구체적인 이름도 없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예. 새로 그러니까 질문할 때부터 사실은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만들어지고. 예, 예.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예.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최근 여론조사, 뭐 동아일보나 MBC 조사가 예. 한국당보다 통합당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19% 또는 14%. 뭐 한국당은 10% 초반에 머무르는데, 근데 우리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이 1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단순 합이 11.4%인데 0.9% 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 왜 이렇게 이런 왜 다른 예. 여론조사하고 다르냐? 네, 설계가 왜 좀 다르겠죠. 예, 설계가 다릅니다. 어떻게 원래 다릅니까? 질문에는 원래 해당되는 질문의 당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이전에 묻기 전에 이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질문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하여 신당이 창당할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질문에 넣어줬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일부 조사에서는 통합 반대파의 정당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들도 거의 바른정당의 현재 의석수와 거의 비슷하게 되게 네. 많은 수치인데 빠진 거죠. 근데 그런 빠진 수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통합당으로 가는 걸로 나와서 실제로는 한국당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그렇다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이렇게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묻기를. 저희들 같은 게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정당 구도 하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미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예, 보고 예. 다음과 같은 구도 하에서는 왜냐하면 그 구도 하에서 바로 다음 선택지에서 다음 내용이 불러지기 때문에 아하. 질문에 굳이 각인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당 어허. 구도 하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합에 비해서 0.9%포인트 낮은 10.5%가 나옵니다. 통합당이. 17, 18 이 정도 나오는데 네. 리얼미 조사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국민의당 지지층이나 현재 바른정 지지층이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현재 국민의당 지지층 10명 중 4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요. 심지어 현재 바른정 지지층의 10명 중 6명은 또 다른 정당으로 갑니다. 반면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당층이나 정의당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지 통합당으로는 거의 안 가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바른통합당은 현재의 합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47.6%로 현재 지지도보다 5.1%포인트 낮습니다.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통합당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당층이나 오히려 정의당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한국당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17.7%인데 현재 정당 지지도가 이런 정당 구도하에서는 17%로 거의 차이가 없게 나왔고요. 정의당은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좀 특이한 예, 상황이네. 2.1%포인트 상승해서 4.2%인데 정당 구도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내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국민바른 통합 반대당이라고 하는 당명도 아니지만 예. 이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 있어요. 어제는 반대, 이쪽은 통합이고 이쪽은 통합 반대당.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반대파들도 예. 개혁신당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드시 이 조사에는 반대파들의 정당을 선택지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했으면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개혁 또는 신당. 이게 뭡니까? 국민바른 통합 반대당. 예. 그래서 빨리 당의 개혁신당 통합당이나 반대파의 정당이 빨리
가칭으로라도 빨리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진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5.9%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